네, 우리 사회 이제 세 번째 시간 또 갖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 한번, 우리가 보았던 우드스트락, 이 축제, 이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 책은 이제 263인데, 1969년 캘리포니아 이 알티몬트에서 록밴드 롤링스톤즈가 축제를 열었는데 그 전의 모습이 이제 바로 우드스트락 축제를 이제 이야기하였고, 우드스트락 축제는 거의 뭐 이제 약물 의 축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서구 사회는 약물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약물이 막 그냥 이제 6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은 처음에는 이데올로기였지만, 이념적으로, 닫힌 사회, 혹은 그들이 생각할 때, 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굳어 있는 사회, 혹은 그 본질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 사회에 대한 저항, 그리고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라고 하는 이런 아주 빈약한 가치에 대한 저항, 이런 저항에 일어났던 60년대의 이 히피 운동, 또 신좌파 운동,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신좌파라고 하는 건 네오마르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스주의 운동, 이런 운동들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6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히피 운동, 그리고 이제 그 히피 운동의 아주 절정이었던 우드스트락 락 축제, 그때 이제 함께 등장하였던 락 음악들, 그러니까 락 음악은 말 그대로 시대에 저항하는 운동이니까, 이런 운동가이 나타나면서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지금 존재하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존재에 대한, 실존에 대한 강조가 결국은 약물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어내게 됐고, 얼더 속설리 같은 사람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통하여서 모든 상수도에다가 LSD를 우리가 집어넣자라고 할 정도까지 나오게 됐으니,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는가? LSD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가 이제 60년대에 일어난 사회였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는 이런 약물 사용은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됐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뭐죠? 약물 사용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일종의 이제 그냥 해방구, 탈출구로 이제 전락하고 마는 거죠. 문제는 60년대 이후의 서구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약물 복용이 뭐 이제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마약 청정국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오히려 뭐 마약이 뭐 어마어마하고, 더 무서운 건 우리나라가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마약 중개국, 이제 건너가서 가는 국이다 뭐 이러니까, 이제 서구에서 일어났던 모든 현상들이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은 이데올리가 아니라 이제 해방구가 됐다. 그러니까 진짜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약을 통하여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이 비참한 시대가 열어진 게 60년대 전후 세대의 열매들, 그들이 포스트 모던 세대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후 세대니까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1960년, 68년 사이에 그때에 이제 대학생들이 됐던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첫 세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왜 그러냐면, 그전 세대들은 전통적인 교육의 가치를 공부하고 배웠다면, 이제 전후 세대들은 새로운 가치,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도 신좌파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철학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상들을 학교에서 배운,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저항한 그런 첫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서구에서도 이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첫 세대가 60년대를 만들고 그 저항하는 첫 세대의 가장 큰 그 도구가 됐던 사람이 누굴까? 도구가 된 사람이 바로 비틀즈라고 하는 엄청난 물론 그 전에 이제 아마 누구죠 또 미국의 락 가수 피자 가게 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건 이제 비틀즈다. 비틀즈 전 세계적 영향을 미쳤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나 이런 운동들이 이제 이데올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차 그 신좌파 사상의 열기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 얘기는 이 폭파행위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실험실에서 일어났던 폭발로 한 대학생이 죽은 일로 인해 사람들이 이 이제 신좌파에 대한 그 호감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이제 앗아가는 일들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대중사회에 있어서는 호감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왜냐하면 신좌파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폭력적인 방법에 대한 저항들이 또 일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주 그냥 혼란과 충돌의 시대가 60년대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이제 프랑스의 68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폭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여러 번 책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964년 그 일부 젊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평안과 이 도전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처럼 이 빈약한 가치에 도전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오직 인간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인본주의는 이전의 가치를 파괴했을 뿐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빈약한 가치에 도전했던 그 세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돼? 셰프 입장에서는 이거 존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빈약한 가치가 인생의 가치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그럼 사회는 참 끔찍하죠. 성경이 말한 가치랑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저항한 것은 너무 훌륭한 거지. 그죠? 훌륭한 것이지.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빈약한 가치에 대해 저항을 했는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할 때 무신론적 관점에서는 대안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적이라는 게 없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실존의 문제만 강조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질이는 한 2순위였던 입장에서는 빈약한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떤 과정이 이르게 되었는가?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진 게 그 빈약한 가치에 저항했던 게 약물이고, 그 다음에 신좌파 운동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항 운동이었다고. 근데 이것도 시들어졌어. 그럼 어떤 상황이 될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까? 자, 좀 우리 시대의 모습이 딱 요래요. 여러분 젊은 MZ세대들이 MZ세대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시대라 그래? 무관심 시대잖아. 그지? 여러분은 무관심 시대. 뭐가 되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건 보편적인 걸 무관심이라 그러고, 축소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극단 시대가 되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극단 시대. 서로를 혐오하고 배제하고 편가르기 하는 극단, 그 소수고, 다수는 뭐요? 무관심이지. 얘를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이번 용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수의 사람은 무관심,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나와 관계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어떻게 흘러가든 무관심하고만.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집중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지. 왜 그랬을까? 이게 60년대에 이 서구사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요소지. 그러니까 전후 세대의 젊은 세대들은 앞선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빈약한 가치, 개인적 평안과 풍요만을 보니까 나의 삶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 신자파 운동, 프랑크푸르트의 이 반문화 운동가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체는 사실은 고루한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가 이야기하듯이 지난 500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의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율법적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탈피해야 된다. 탈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탈피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실존주의 운동인데, 그 열매를 어떻게 받아 먹을 것인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나타난 게 결국은 약물이고 마약이란 말이야.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운동 가운데 저항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세대가 답을 찾지 못한 거지. 왜냐하면 답은 어디에 있어?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답은 거기에 있단 말이야. 삶의 목적이 우린 분명하잖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실존하는 것도 확실히 알지. 왜냐하면 그 실존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 형상을 지어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는 내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다 갖게 되는데, 이런 걸 다 포기한 세대에게 있어서 그들이 결국 의지했었던 것은 약물이고 그런 해체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이었는데, 그게 폭동으로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삶의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들이 가는 길이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무관심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살아갈 때 무관심, 그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잖아. 근데 이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인데 여전히 무관심 속에 잘 되겠지, 알아서 살겠지. 그럼 난 나한테 살아가는 삶이 돼. 그게 이제 이 무관심이라는 게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관심은 반드시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무관심은 정치적 무관심. 정치적 무관심은 뭐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그 뭐 하지 않아? 투표하지 않는 거지. 누가 되든 투표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봐. 우리 지금 투표 연령이 드디어 이제 18세로 낮아졌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60년대에 낮아졌는데 우리는 이때 낮아졌다. 그래도 그럼 낮아졌으면 낮아진 만큼 투표율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게 되면은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아주 강하게 세고 점점 낮아진다고. 그 세대별로 잘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20, 30대는 꽤 낮잖아. 이런 것들 자체가 왜 나타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심이라는 게 과열돼서도 안 되지만 무관심은 더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튤립 컨퍼런스의 수련의 제목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정치적 선택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뭐 최고의 선과 최고의 악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최고의 선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서는 덜 악한 놈들을 찾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일이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선한 놈을 찾는 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는 덜 악한 놈, 긍정적으로는 좀 선한 놈, 뭐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무관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정치적 무관심은 그것이 나한테 와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오는다. 그게 이제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이 60년대의 모습이다. 희망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무관심은 이제 희망이 사라진 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든지 상관없어. 이 표현은 사실은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스스로 희망을 포기한 표현이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투표한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 내가 어때요? 투표했다라는 것은 소망을 갖고 했다는 거 아니야.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런 걸 그거 싸울 필요 없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60년대 혼란이 지난 후 70년대 초반에 대학들이 잠잠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적 상황이야. 우리의 서구의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를 생각하려면 한 20년을 플러스해서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되면 70년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언제가 되겠어? 초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얼추 비슷해. 야, 90년대 초반에 뭐가 됐어? 우리 문민 이제 국가가 된 거야. 이제 난 알아요. 서태지가 시작된 게 90년대고 문민정부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같다라고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한번 얼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몇 년생이야? 97년생. 97년생. 그러니까 97년생이니까 90년대 여러분 이제 유치원 다닐 때에 시작 여름 이거야. 태어나서 그 시대다라고 하는 거지. 셰퍼는 나는 이렇게 얘기해.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분석은 바르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고 다만 자기 부모와 같이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가치를 받아들인 것이 훨씬 더 나쁜 것이다. 지금도 약물이 있지만 이는 이전 세대 알코올에 비교될 정도이다. 또한 알코올의 과도 사용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다. 난잡한 성행위와 양성 성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전 세대의 음란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게 반응했을 테이지만 이제는 오직 동일한 두 빈약한 가치, 즉 자기들식의 개인적 평안과 자기들 나름의 풍요의 커다란 원 안으로 모여들었고 대체로 한 걸음 더 아래로 전락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빈약한 가치에 저항을 해서 아주 엄청난 혁명도 일으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롬비아 대학에서 데모, 그다음에 64년도에 어디지? 이 도쿄 대학에서의 데모, 68년도에 프랑스에서 이 학생혁명,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얘기하는 문화적인 어떤 저항이었고 시대의 저항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를 산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적 선언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존의 모든 역사, 가족, 도덕 해체하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가족, 새로운 어떤 기준을 갖는다. 막 이런 막 어마어마한 선언을 했지만, 그러나 60년대 이 거대한 운동이 70년대에 들어와서 푹 꺼졌다는 거지. 재밌는 건 푹 꺼지면 뭐가 나타나느냐?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가가 나타나 그래요. 70년대. 푹 꺼지게 되는데, 문제는 꺼진 다음에 이 꺼진 이 70년대, 60년대 타오르었던 이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 마약이 있었다. 약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계속해서 밀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안 되니까 약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밀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약물이 가져다 주는 열매는 뭐야? 죽음이었고. 그냥 죽음이 이르니. 각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약물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안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뭐가 되는 거야? 무관심이 되는 거지. 그 무관심한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 자기들식의 개인적 평안과 개인적 어떤 풍요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는 약간 다르지만 여전히 이 가치로 떨어지고 만 거야. 그 70년대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결국은 어떤 시대가 돼? 똑같아. 우리나라 가면은 80년대에 엄청나게 학생 운동했던 많은 이 막스주의자들, 대부분 이제 막스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들이 90년대 들어와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들이 다 어디로 갔어? 상당수가
대치동의 학원 선생으로 왔. 얼마나 많은 이 사교육 현장으로 막 그들이 들어갔거든. 아이가 그때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사교육 시키고, 그리고 대학 소열 높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부를 끊임없이 누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리로 완전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60년대에 그 가치가 시들어졌을 때 여전히 자기들만의 개인적 평균과 풍요라는 작은 가치로 서구가 떨어졌듯이 우리도 80년대에 엄청난 학생운동했던 친구들이 문민정부가 되면서 운동권에 있었던 젊은 세대들, 586 세대들이지? 지금 뭐라 그래? 지금은 586이 아니라 686이 되네? 60대가 됐으니까 686 세대들은 나라의 가치니 무슨 새로운 시대니 그때는 노동은 본질에 앞선다 막 그랬거든. 목사님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동적인 그러니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책이지만 그때 당시에 아주 백산서당인가 어디에 나온 책 중에 노동은 본질에 앞선다는 게 얼마나 그 노동하는 그 자체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책을 읽으면서 맞지. 그러니까 실존주의를 이제 변형시킨 거야. 그렇게 돌 던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68세대들이 사교육 시대 만들고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이 양극화를 만든 세대가 된 거지. 왜 그랬을까?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하였던 이 운동이 뭐에 있었기 때문에? 빈약한 가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한 저항은 맞았다고. 독재에 대한 저항, 당시에 가난한 세대들을 향하여서 경제적인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노동자들의 그 핍박받는 전태일 같은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실은 인권에 옹호를 해야 맞았다고. 그거는 옳은 거였다고.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문민정부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는 여전히 강하게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다음 세대들은 이 빈약한 가치에 빠지고 이 모든 사교육의 주범이 되고 자본주의의 어떤 천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참 쓸쓸하고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떤 데는 여기 보면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노선이나 모태통주의 노선이 장악을 했지. 일부적으로 요 시대는 다 많이 했어. 예를 들자면은 네팔 같은 데도 다 막스주의 이쪽에 인도 이쪽은 전부 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다 장악 사회주의 계열이. 근데 이제 미국은 아니었고 유럽도 마찬가지 사회주의 계열이 막 점령했던 시대지만 그러나 미국은 또 그러지 않았죠. 하지만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마치 마약과 같이 모든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 미국은 좀 다르지만 사실 미국도 그래서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사회 국회나 이런 곳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때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핵폭탄 만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 이렇게 색출하는 장면들 나오잖아. 그게 이제 사실은 그 45년, 60년대에 있지만 강력하진 않았어. 하지만 유럽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강하게 밀려들고 거기뿐만 아니지. 아시아도 그러고 가난한 지역일수록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강하게 이제 이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그거는 빈약한 가치를 에 대한 대안을 기독교에서 찾지 않으니까 이 빈약한 가치의 대안을 마르크스가 제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회주의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될 거냐. 이런 어떤 불평등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그냥 환호한 거지. 거기다가 특별히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일어나던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앞선 그 왕조가 아주 부패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다 떠나 있을 때 마르크스와 레닌주의가 정말로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70년대 이후에는 마르크스주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 영향 속에 우리나라도 들어온 게 뭐야? 실존주의 철학과 마르크스주의가 80년대에 들어와서 독재와 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재를 저항하는 어떤 세계관으로서의 작용한 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가 사실은 더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서구 사회가 성경의 가치를 버려버리자 그들이 약물을 의지하였던 시대가 저물자 요 중간선을 또 하나로 딱 묶은 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였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렇게 유럽이나 한국 90년대, 80년대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빈약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의 모습. 지금도 싸우는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번에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울 서대문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랑 함원경 국민의힘 두 사람이 이제 붙었어. 이러면 잘 모르겠어. 재밌는 건 두 사람 다 80년대에 학생 운동권 대표적인 사람이야. 함원경도 그때 당시엔 대단한 사람이 이게 미국 문화원 점령도 하고 뭐 하여튼 서울대에 어떤 학생회장이 있을까 아마 그 엄청나게 당시에 치열하게 노선 투쟁을 했던 사람들인데 시대가 바뀌어서 함은경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보수주의적으로 하면서 이 학생운동권 시대들을 비판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 학생운동권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영광을 계속 부여잡고 정치적인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지. 그러면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둘 다 그들이 그러면 80년대 싸웠던 가치가 뭐였는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그들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잖아. 그지? 우리도 그랬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독재라고 하는, 근데 마찬가지야. 독재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는, 부패와 부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마치 러시아가 이 부정과 부패에서 했던 왕조, 무슨 왕조, 갑자기 그 왕조와 싸웠던 것처럼 비슷한 연맥이 있는 거다. 그게 미국의 이제 70년대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80년대 상황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